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혼자인 분들은 결혼하던 당시에 어떠셨어요? 양가로부터 허락을 무던하게 받아내셨나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솔직히 결혼할 때 양가의 동의와 허락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다 큰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결혼이라는 대소사를 멋대로 결정할 수가 없죠. 결혼식의 형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정말로 중요하니까요. 각설하고 저는 제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에 정말로 처절한 반대에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엄마,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 예쁘게 꾸려서 살면 좋겠다고 그러셨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호하게 반대를 하세요? 이 사람이 바로 제가 결혼하고 싶은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단칼에 반대부터 당했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정신이 멍해졌는데 옆에서 남편은 이건 꿈이야 라는 표정이 되어서 득달같이 따지고 있었습니다. 공사 다 망하신 시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급한 외출을 하신 참이었으며 시어머니 혼자 저희 두 사람을 맞이하고 계셨죠. 남편의 외침에도 시어머니께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어요. 남편이 혼자 흥분해서 횡설수설하도록 냅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급스러운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천천히 차를 음미하셨습니다. 참고로 제 앞에 놓인 것은 찻잔이 아니라 평범한 유리잔이었으며 그 안에는 차가운 물이 들어있었죠. 냉수를 대접받은 것이었습니다. 차를 몇 모금 드시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느긋한 목소리를 내셨지요. 수준 미달이야. 그래서 안 돼.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쪽을 힐끗 쳐다보셨는데 그 시선이 차갑다 못해서 경멸이 담겨있는 것만 같아서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예 울컥 화가 치민 상태였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어디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럼 내가 어디 진짜 신랄하게 다 짚어줘봐? 그래야 네가 납득을 하겠어? 엄마가 대체 뭘 짚으실지 짐작도 안 가서 그냥 어이가 없을 뿐이네요. 네, 어디 말씀을 해보세요. 대체 엄마의 눈에는 이 사람의 뭐가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지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발언을 후회하지 말라고 하셨고 남편은 당연히 후회할 일 없다면서 자신만만해 하다가 문득 제 생각이 났는지 아차 싶은 얼굴이 되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옆에 있다는 걸 잊고서 남편이 감정적으로 멋대로 굴고만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자기 모친 앞에서 저 때문에 크게 대든 상황인데 이러면 저는 괜히 점수만 깎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게 걱정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불안감과 초조함을 담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봐 주었어요. 그뿐이었죠. 다른 말은 안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속상하다는 한숨을 내쉬었고 시어머니께서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신 후에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한껏 긴장한 채로 귀를 기울였고요. 일단 생긴 것만 봐도 그렇잖아. 화장으로 가렸지만 얼굴에서 여드름 좀 보라지.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외모 지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이나 제 외모를 비하하셨고요. 완전히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민망함으로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게 되었지요. 남편이 화가 나서 자기 눈에는 제일 예뻐 보인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아주 웃기고 있구나. 지금은 콩깍지가 낄 대로 껴서 그래. 근데 그런 콩깍지는 열이면 열 전부 다 살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지금 단순히 외모적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 이전에 집안 점수도 꽝이야. 어디 그딴 형편없는 집구석을 들이밀어? 내가 그딴 집구석하고 사돈을 맺어야겠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러더니 이번에는 제 집안의 욕을 한참이나 하셨고요. 듣는 입장에서는 망연자실해져서 확 도망가 버리고 싶어질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셨어요. 제가 친정이 좀 변변치 않긴 했습니다. 사는 형편이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5남매인데 그 중에서 막내입니다. 딸, 아들, 딸 이렇게 5남매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식의 성별 순서가 이렇다는 것은 왠지 짐작이 가시지요. 비록 형편은 좋지 못했으나 아들 사랑은 여느 부잣집 못지않게 대단한 집이 저희 친정집이었고요. 제 바로 위 형제인 오빠만 독차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첫째 큰언니는 초등학교까지만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지요.
그마저도 학교 수업을 빠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집안일을 비롯해서 각종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시절 자식의 머릿수는 곧 집안의 노동력이기도 했으니까요. 할 일이 많은 날은 그날이 큰언니가 수업을 못 가는 날이었습니다. 둘째 언니는 몸이 좀 약했어요. 둘째 언니가 6살 때의 일이었는데 자전거를 얻어 타다가 잘못 넘어져서 크게 다쳤거든요. 가까운 병원으로 일단은 가족들이 달려갔습니다. 아, 이건 여기서는 안 되고요.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큰 병원이요?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뭘 어떻게 하기는요.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죠. 아, 그리고 팔은 이게 지금 약간 부러진 상태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쪽 팔이 원래도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큰 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할 겁니다. 뭐라고요? 수술? 그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병원 측에서 시큰둥하게 나올 때 저희 가족들은 사형 선고라도 들은 것처럼 절망 속에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시며 둘째 언니의 몸을 어루만지셨고 제발 나으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저희 집엔 돈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큰 병원까지 갈 여력조차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그 시기는 고모부라는 인간이 저희 가족에 없는 돈마저 빼돌려서 사기를 치신 지 그렇게 얼마 안 지났을 때였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그것보다는 나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가뜩이나 쪼들리는데 그래도 한 집안이 어떻게 등쳐먹고 그 적은 돈이라도 챙겨서 도망갈 수나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돈도 잃고 정신적 충격이며 온갖 배신감에 휩싸여 있던 저희 가족이었고 둘째 언니를 치료할 형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동네에서 수소문을 해다가 약 잘 짓는다는 곳을 알아냈고 거기서 약을 지어다가 둘째 언니한테 먹인 게 전부였죠. 자전거 사고를 당한 이후로 한 반년 정도는 둘째 언니가 시름시름 앓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서는 그럭저럭 괜찮아졌고요. 돈을 마련해서 둘째 언니를 큰 병원으로 데려갔던 것은 자전거 사고 이후로 딱 3년여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바로 오셨어야 했는데. 왜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이미 팔이 잘못 붙어버린 상태입니다. 네? 잘못 붙었다고요? 저희 딸이 팔 쓰는 걸 작년까진 거의 못하다가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그냥저냥 쓰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못 붙은 거라고요? 네, 팔의 모양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잘못 붙었어요. 이거는 수술을 해보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일단 어떻게 수술을 들어가야 할지 방향을 저희도 고심을 미리 좀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시죠? 수술이 아주 큰 수술인가 봐요. 예, 좀 복잡하죠. 그때 바로 오셨으면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었는데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누가 바로 안 오고 싶었겠나요? 돈이 없으니까 그랬지요. 돈만 있었으면 저도 제 새끼 바로 치료해줬을 거예요. 큰 병원에서 친정엄마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게다가 둘째 언니는 팔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관지 쪽도 상태가 안 좋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치료를 받았냐고요? 늦어버렸지만 그때라도 수술이 진행되었냐고요? 놀랍게도 아니요, 그렇지 않았답니다. 의료진이 고심을 해보던 그때에 저희 가족은 치료를 포기하고 돌아서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눈물을 쏟으셨지만 그건 그거고요. 돈은 돈이었죠. 생각보다 돈이 너무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준비한 예산을 훌쩍 뛰어넘었고 큰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병문안을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가 어렵다는 핑계까지 곁들여지면서 그렇게 둘째 언니의 두 번째 기회는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사실 몸이 계속 자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회복력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 두 번째 기회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둘째 언니의 몸 상태는 훨씬 좋았을 겁니다. 이런 것도 전부 뒤늦은 후회였지만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둘째 언니는 몸이 좋지 않았고 노동력을 계산할 때 제외가 되었습니다. 열애 대상이었지요. 자연스레 셋째 언니가 많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7살 나이에 이미 온갖 집안일에서 못하는 일이 없었고요.
가장 셋째 언니가 했던 많은 일은 집안의 넷째인 오빠를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씻기고 재우고 놀아주고 입혀주고 밥 챙겨주고, 하여간 셋째 언니가 오빠를 위해서 안 하는 일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원을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고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의 요청과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었습니다. 생활력이 강하고 굶어 죽지 않으려면 매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형제들 사이에서 오빠만 이단하였습니다. 나 배고파! 밥 차려줘 빨리! 이딴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건 오남매 중에서 오빠 하나뿐이었지요. 가난한 집구석에서 반찬 투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오빠 한 명뿐이었고요.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자라난 막내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동네 어른들이 저를 보면 이런 소리를 곧잘 하시곤 하였죠. 저것이 아들로 나오기를 그렇게나 바랐을 텐데 자식 낳는 게 뜻대로 안 되는구만. 그래서 저 집이 이제 제대로 열받아서 애를 더 안 낳는 거잖아. 막내가 아들로 나오기만 했어도 기가 살았을 텐데 또 딸년이 나왔으니 김이 새어버린 거지 뭐. 친정 부모님이 제가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딸이어서 제대로 실망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저를 겨냥한 대화를 나누시던 동네 어른들이 껄껄껄 웃으시면 저는 일부러 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걸어가면서 하하하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신나게 웃으면서 지나갔죠. 아니 저것이 제정신인가? 어린 기집애가 성질머리하고는 기가 보통 센 것이 아니구만. 나중에 커서 시집이나 제대로 갈지 모르겠네. 저는 타고난 성격 자체가 그랬나 봐요. 희한하게도 별로 기가 죽는 법이 없었습니다. 상처를 받고 의기소침해지는 순간도 물론 많았죠. 구질구질한 신발만 신고 다니면서 놀림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저만의 것을 가져본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언니들이 쓰던 것, 간혹 오빠가 쓰던 것까지 몽땅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헌것으로만 도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저였네요. 새 것을 가진다는 기분은 오로지 상상으로만 느껴봤습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이라면 자연스레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저는 그런 것 치고는 되게 덤덤한 아이였어요. 그래서인지 언니들은 저를 향해서 제 성격이 부럽다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많았지요. 큰언니는 나이 꼭 30에 시집을 갔습니다. 착하고 수더분하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가난한 집안의 장남인 형부에게요. 형부가 4남매 중에 첫째 장남이셨고요. 큰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내 밑으로 동생이 넷인데 내가 더 규모가 크네? 규모가 크다는 그 표현이 저는 왜 그렇게나 두고두고 잊히지가 않던지요. 큰언니는 시집을 가서 시부모님 수발 들면서 시동생들 챙기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도 혼이 안 빠지는 나날이 없이 지냈습니다. 매일 양말에 구멍에 대고 바느질을 하는 것은 정해진 일과라고 하였고요. 둘째 언니는 몸이 아파서 시집을 갈 자신이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27에 결혼을 했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리고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와 단칸방이 전부인 가난한 형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돈은 적게 벌어도 어쨌든 둘째 형부는 다니는 직장이 있었고요. 심성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자전거 사고 때문에 몸이 그렇게 된 딸을 받아준 남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둘째 언니가 결혼을 하고 나자 그제야 큰언니가 이제 됐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순서가 그랬네요. 그리고 셋째 언니는 결혼을 아주 늦게 했습니다. 36에 했으니까요. 결혼을 미루며 살았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시집 가면 우리 부모님은 누가 챙겨드리나? 내가 있어야 돼. 아무래도 셋째 언니는 착한 자식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병에 진짜 걸려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효도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셋째 언니는 그렇게 살았죠. 20대 때 벌었던 돈도 고스란히 가족들을 위해 쓴 사람이었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하지만 그런 셋째 언니는 결국 그렇게 산 걸 후회하며 괜히 결혼을 미루다가 늦은 나이에 시집을 가서 부끄럽게 되어버렸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지요. 그 이전에 넷째인 제 친정오빠 말인데요. 제 오빠한테 이런 소리를 하긴 좀 미안하지만
정말이지 꼴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하도 많은 걸 독차지하고 누리고 살아서 그런지 가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걸 왜 못 사지? 그거 얼마 안 하는 거 아니야? 남들은 그거 다 사는 거 아니야? 왜 우린 못 산다는 거야? 걸핏하면 이런 소리를 잘 했지요. 어릴 적에나 그런 소리를 했다면 어려서 뭘 모르는구나 하고 넘겼을 텐데 20살을 넘긴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지요. 집에 돈이 없다고 하면 그걸 이해 못하면서 왜 돈이 없냐고 되묻는 사람이 바로 오빠였습니다. 왜 남들처럼 살지 못하냐? 왜 돈을 조금밖에 못 버냐? 그런 돈 많은 집들은 대체 정체가 뭐냐? 우리 집은 그럼 거지인 거냐? 이런 1차원적인 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내뱉는 사람이 제 친오빠라는 사실이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그런 게 그렇게나 의문이면 본인이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주둥이만 쓸데없이 싱싱하게 펄쩍 뛰는 화러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동력은 고여서 이미 썩어버린 물 같았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너무 아끼셨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혼내시는 법이 없었거든요. 무조건 오냐 우리 아들이 최고다. 두 분이 그러시니까 오빠가 제정신으로 자랐겠나요. 부모님의 아들 사랑이 지극하다 보니까 언니들도 오빠한테 막말을 못했고요. 막내인 저는 오빠가 자기를 저의 전속 하인으로 알았습니다. 오빠가 물 하면 저는 일어나서 물을 떠와야만 했습니다. 물을 떠오라는 문장도 아니고 그냥 물이라는 단어 하나만 내뱉었다는 게 오빠가 어떤 인물이었던지를 대변해주는 것 같네요. 집이 잘 살면 모를까. 가난한데 정신머리가 그따위 수준인 남자에게 시집을 오고 싶어하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연애 결혼은 꿈도 꾸기 어려웠지요. 중매 결혼으로 어찌저찌 오빠가 28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몸이 아픈 둘째 언니는 받아주기만 한다면 어떤 남자든지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라며 여기셨던 친정 부모님은 정작 오빠가 결혼을 하자 며느리를 쥐잡듯이 하셨습니다. 특히 친정엄마는 당신의 며느리를 향해서 우리 아들 고생시키면 가만 안 둔다고 하시는 분이었고요. 오빠가 고생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제가 참 의아했네요. 새언니는 결혼 꼭 1년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새언니에게 아들 말고 딸 낳았다면서 오만 잔소리를 다 하셨습니다. 참고 살던 새언니는 어느 날 눈이 돌아버렸지요. 본인이나 잘하세요. 딸 넷에 아들 하나 낳았으면서 본인도 썩 그렇게 아들 낳는 재주는 좋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엄마가 열받아서 절대 가만히 안 두겠다면서 난리를 치셨죠. 하지만 가만히 안 둘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튿날 새언니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이는 두고 갔어요. 새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오빠는 처 없이 자식만 있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오빠는 부모님의 탓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아기는 울고 있었고요. 그 아기를 누가 돌보았겠나요? 결혼 전이었던 셋째 언니가 돌보았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직장이 멀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입사동기 3명과 돈을 모아서 자취를 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셋째 언니가 넋이 나가서 아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막내야,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저한테 그런 소리를 했고 제가 너무 착잡해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더니 이런 말을 급하게 덧붙이더군요. 아참, 우리 집 망했다? 저는 속으로만 지금이 망한 거라면 우리 집은 이미 옛날에 망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셋째 언니는 첫째, 둘째 언니도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과 결혼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오빠가 결혼을 대차게 말아먹은 상황이 되자 망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셋째 언니는 다시 힘을 내서 내가 우리 집 살리겠다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암만 해도 착한 자식병이 존재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과 연애 중이었어요. 새언니가 아기를 두고 도망을 가버리자 저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서 저까지 집에 묶여버리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결혼하자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거예요. 시댁이 잘 사는 집안일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아마 부담이 돼서 남편하고 진작에 헤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태평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집안에 땅이 좀 있다고? 시댁이 부자라는 걸 처음 눈치챈 것은 땅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남편이 고등학교에 막 입학을 했던 때 시댁에서 큰 마음 먹고 땅을 사들였대요. 가치가 낮았기에 저렴했던 그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다 못해서 폭등하게 되었지요. 네, 폭등이라는 표현이 적절했네요. 왜냐하면 거기가 개발이 됐거든요. 설마 그 땅이 그렇게 가격이 뛸 줄은 아무도 몰랐지. 투자인이 뭐니 그럴 생각으로 작정하고 산 땅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야. 아버지가 거기를 그래도 꼭 사고 싶어 하셔서 가족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땅을 사셨던 것인데 덕분에 수지를 맞았지. 그 땅의 대활약을 두고 모두가 좋아했으며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남편의 들뜬 목소리에 맞춰서 제 고개가 위아래로 끄덕끄덕 움직였습니다. 알고 보니 땅으로 재미를 봐서 수지 맞은 잘 사는 집안이었다는 생각에 많이 놀란 참이었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게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꼴랑 사흘 전이요. 그리고 시댁으로 가기 하루 전에는 다른 사실을 또 알게 되었지요. 그 땅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시댁은 원래도 잘 사는 집안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루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그런 제 앞에서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그런 계획을 즐겁게 펼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차마 진작에 부잣집 아들이라고 왜 말을 안 했냐고 멱살을 잡고 짤짤 흔들 수가 없더군요. 제 친정 집안의 이모저모를 저와 연애하면서 다 들어서 알고 있던 남편이었고 그럼에도 저와 결혼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시부모님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실 거라고 예상했던 건데요. 하지만 현실은 시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시선을 받으며 온갖 외모 지적을 당하고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는 비하를 당하는 것이 저의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남들이 여드름 날 땐 안 났다가 갑자기 21살부터 양쪽 볼에 등장한 여드름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오남매 중에서 첫째 언니와 오빠가 밀가루처럼 피부가 하얀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옥수수 가루처럼 누런 피부라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구석인 것만은 그 순간에도 씁쓸한 마음만 들었을 뿐 다른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어디서 하필이면 외모이며 집구석까지 전부 수준 미달인 저런 부끄러운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 아무튼 나는 절대로 허락 못 해준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외치셨을 때 남편은 결연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해 주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의미를 알아들었는데 잠시 후에 남편이 굳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덧붙여 주더군요. 걱정하지 마. 나는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든 그걸 전혀 따를 마음이 없어. 나 믿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저는 당황했고 시어머니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셔서 찻잔을 들어 남편에게로 끼얹으셨습니다. 미근하게 식어빠진 찬물이 남편의 얼굴로 향했죠. 그러나 남은 양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볼이랑 코를 살짝만 촉촉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기양양한 기색이었고요. 너 정말 미쳤니? 수준 낮은 여자하고 놀아나다 보니까 너도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저 어머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뭐?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그리고 죄송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 입을 다물라고. 그렇다고 아주버님이라고 부를 순 없잖아요. 이미 입을 열었으니까 이왕 열어버린 입으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미쳤구나. 맹랑하게 싸가지 없는 것 좀 봐. 역시 수준하고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뭐라고? 그럼 헤어지겠다는 소리? 아니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못난이인 것도 맞고요. 집구석 수준도 낮은 거 맞습니다. 어머님의 지적을 들을 때마다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요. 간신히 울음을 참아내고 나서 얼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 자체를 보고 결혼하고 싶은 건지. 답은 후자입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부모 형제도 없는 단칸방살이 신세라고 해도 결혼할 생각이거든요. 저를 가득 채우고 있던 민망함이 씻겨져 나간 자리에 의연함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당당하게 시어머니를 마주볼 자신이 없었기에 그러는 대신 저는 당당하게 제 자신을 마주봤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저라는 사람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걸 똑바로 마주봤더니 이야기할 거리가 생겨나더군요. 부모 형제 없는 단칸방 신세? 비약이 좀 심하네.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어디에 있어? 있어요. 모르시죠? 저희 언니가 실제로 그런 형부와 결혼을 했답니다. 둘이 안 싸우고 잘 살아요. 뭐야? 저런 미친 상놈의 집안을 다 보았나?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상놈의 집안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머님, 상놈의 집안이 있어야 부자나리 집안도 빛을 발하는 거 아닐까요? 돈이 억만금이 있다고 한들 만약 그 돈을 쓸 곳이 없다면 그 돈은 무용지물이겠죠. 바보가 존재해야 천재가 천재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처럼 호화 생활을 하는 계층이 있는 반면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고 그 다음 하루를 걱정하며 잠이 드는 계층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간신히 살아내는 그 사람들이 없다면 어머님의 멋진 찻잔도 더 이상 멋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 무시하고 외면을 하셔도 어렵게 사는 계층이 이 사회에 다수 존재한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들 없이 살아가실 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어머님의 옆에서 함께 빛날 수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저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걸요. 하지만 대신에 저는 어머님을 더욱 빛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 앞에서 대조되어서 더욱 빛나는 법이니까요. 어머님, 살면서 똥 한 번씩은 밟고야만 하는 게 사람 인생인데요. 어차피 똥을 밟게 되실 거라면 지금 저라는 똥을 밟으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 순간에 저는 완전히 무대뽀로 굴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기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눈이 커다래져서 저를 보다가 이내 기대감이 가득해진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고요. 제가 긴장으로 땀이 찬 주먹을 몰래 꽉 쥐면서 시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침묵만 오갔고 저는 인생에서 그렇게 긴장을 해본 적이 없었죠. 마침내 시어머니께서 침묵을 깨고 입을 여셨어요. 이래서 수준 낮은 것들은 안 된다니까. 혀를 끌끌 차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제가 실망하려던 찰나 순간적으로 그 입가에 걸린 미소를 보고 말았습니다. 휙 돌아서서 방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뒷모습을 멍하게 보다가 천천히 남편과 시선을 교환하였어요. 같은 걸 목격했는지 남편도 얼떨떨한 모습이었고 이내 저희는 손을 꽉 잡으면서 소리 없이 기뻐했습니다. 이틀 뒤 시아버지까지 함께한 자리에서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고요. 제 배경을 들으신 시아버지께서는 난처한 기색이셨는데요. 반대를 하며 불같이 화를 내셔야 마땅할 시어머니께서 가끔 한숨이나 내쉬고 마시는 것에 시아버지는 더더욱 난처해하고 계셨지요. 영문을 모르셨던 거예요. 남편이 저와의 결혼을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시어머니마저 뚜렷한 반대 없이 한숨만 내쉬시니까 결국 시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주고 마셨습니다. 제 결혼 소식을 듣고 막내가 시집가냐면서 세월이 야속하다는 반응이나 해주던 친정 식구들은 제 시댁 집안 이야기를 듣고 나자 전부 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례가 들렀습니다. 친정엄마는 반쯤 혼절을 하셨고요. 오빠는 이제 자기가 팔자 펴는 거냐면서 신이 났는데 저는 말끔히 무시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도와줘도 오빠를 도울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부잣집에 시집가게 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고향 동네 사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 인생 모르는 거라면서 신기해했고요. 하지만 저를 두고서 죽도록 고생 많이 하겠다는 추측도 많이 나왔습니다. 시댁에 비해 친정이 기울어도 너무 기울었으니 제가 도리 없이 기가 팍 죽어서 시달리며 지낼 며느리라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짐작했던 듯 싶어요. 하지만 저는 대연자약하기만 했답니다. 힘들면 어쩔 거고 고되면 또 어쩔 텐가. 죽기야 하겠어? 매일 나 자신을 다잡으면서 살면 그만인 거야.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새인가 지난 세월이 되고 마는 법. 전부 다 지나버릴 것들이야. 앞으로 일희일비하면서 살지 말자. 저는 외유내강이었어요. 의연하고 굳세였죠. 그래서 그 시절 어려운 시집살이를 다 버텨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저에게 오만트 집을 다 잡으셨고 시누이 2명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보통이 아닌 집구석에서 자라온 저에게 상처를 주기란 그들로서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버텼고 버티는 게 결국 승리하는 거였네요.
시누이들도 시간이 갈수록 자기들이 졌다는 기색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도 둘 다 아들을 낳아서 시댁 사람들에게 이 점을 인정받기도 했었고요. 대를 잇는 건 문제가 없네. 한시름 덜었어. 아주 든든하구만. 무뚝뚝한 시아버지께서 당신의 어린 손자들을 보며 미소를 지으실 때마다 늘 신경질이 나 있고는 하던 시어머니의 짜증스러운 표정도 옆에서 함께 누그러지는 듯 하였답니다. 아들만 연달아 둘 낳은 걸 두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어느 날 최고로 쓸모 많은 며느리라는 소리를 해주신 적도 있었네요. 최고로 쓸모가 많다니. 그 당시에도 듣고서 어리둥절했었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한껏 들어버린 지금에 와서도 그걸 곱씹어보면 다시금 어리둥절한 웃음이 난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왜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자식의 성별에 너무 매여서 살았나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부질없는 것들인데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있지 않음을 옛날엔 다들 몰랐나 봐요. 근데 저도 그걸 잘 몰랐으니까 아들을 둘 낳아서 다행이라며 몇 번이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것이겠지요. 제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악착같이 버텨내고 아들들까지 낳고 사는 걸 보면서 셋째 언니는 부질없는 걱정을 했다며 웃었습니다. 막내인 제가 이렇게 앞길이 잘 풀릴 줄 알았다면 자기가 진작에 아무 염려 않고 시집을 일찍 갔었을 거라며 두고두고 후회하기도 하였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언니들은 항상 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자기들 때문에 제가 트집 잡혀서 힘들어지는 일이 있을까봐 자꾸만 그 점을 신경 쓰기도 하였고요. 오빠는 저에게 빌붙어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때 언니들이 합세해서 남동생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막내한테 뭐 하나 더 해주진 못할 망정! 발목이나 안 잡게 조심하진 못할 망정! 막내한테 빌붙으려고 해? 에라이 못난 자식아! 언니들한테 생전 처음으로 혼쭐이 난 오빠가 그때 혼비백산이었을 거예요. 친정 부모님한테 가서 일러 바쳤지만 소용이 없었죠. 귀한 아들의 등짝을 단체로 후려쳤다고 엄마가 화딱지가 나실 법했는데 언니들은 저를 위해서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부잣집 며느리가 된 막내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엄마도 갑자기 하실 말씀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오빠가 그때부터 주눅이 들긴 했으나 그러면서 일을 꼬박꼬박 다니기 시작했고요. 역시 믿을 구석이라는 게 사라져야 사람이 움직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굳이 티를 안 내고 살았으나 속으로 항상 벼르고 있었어요. 언니들 정말 고마워.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제대로 보답해 줄게. 내가 우리 가족 호강시켜 줄 거야. 아직은 내 입지를 다지고 신뢰를 쌓는 단계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이젠 진짜로 얼마 안 남았어. 집안 형편이 그러했는데, 살아온 모습이 그러했는데 제가 왜 친정을 안 도와주고 싶었겠나요? 그런 마음부터 굴뚝 같았으나 저는 큰 그림을 바라보고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일부러 남편에게도 제 친정을 굳이 도와줄 것 없다고 그랬어요. 시부모님을 비롯하여 온 시댁 사람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아닌 척해도 다 저를 살펴보고 있다는 걸 저는 잘 알았습니다. 친정에 퍼주고 싶은 욕구를 꼭 참으며 견뎠던 것입니다. 온갖 시집살이를 다 버텨냈고 아들 둘을 낳았고 이제는 점점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의 입에서 먼저 이 소리가 나왔죠. 너는 네 친정에 신경 좀 쓰고 살아라. 딱 이 말 하나였지만 그게 신호였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네 대답했지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간 차이를 조금씩 두면서 제 친정 식구들을 다 도와주었습니다. 얼마나 짜릿했던지 모릅니다. 친정 식구들 중에 제 도움의 손길을 안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저는 조카들 크는 것까지 다 살펴봤거든요. 혹시 어려움은 없나, 부족한 건 없나 그런 걸 보면서요. 친정 식구들은 저에게 눈물이 나게 고맙다고 하였고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게 행복했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저에게 어떻게든 보답을 하려고 드는 가족들을 보면서 보람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나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며 간식거리를 직접 정성스레 만들어서 가져다주는 친정 식구들의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찡해지기도 했고요.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가족 간에 오가는 정을 보면서 점차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죠.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었고 제 아들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편견 없는 어른들로 자랐네요. 굳이 자랑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제 자식들이지만 정말 의젓하게 잘 컸답니다. 아, 다만 둘째는 원체 성격이 좀 잘난 척하고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제가 그래서 농담조로 친탁을 너무 강하게 했다고 그랬었지요. 둘째 녀석이 잘난 척을 하며 으스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댁 사람들 몇 명의 얼굴이 스쳐가더군요. 너무 그 계통이에요. 이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근본적으로 타고난 기질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첫째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허세와는 담을 쌓은 녀석입니다. 외모도 자기 이모들과 비슷한 분위기가 나고요. 집안 자랑이니 학벌 자랑이니 그런 걸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들은 경우가 없었네요. 그러더니만 결국에 첫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사진으로만 봤을 땐 해사한 미소, 그리고 너무 단아하고 귀엽게 생겨서 제가 속단을 했었죠. 이 녀석이 아가씨의 얼굴만 보고 만났구나. 유복한 집안의 고명딸같이 생겼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착각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렸을 적에 부모 이혼을 겪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다 버림받아서 친척집을 전전한 과거가 있었고요. 며느리의 양친은 각자 재혼을 진작하신 상황이었고요. 양쪽 다 며느리를 안 보고 싶어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가정 내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사람이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겪었을 때 금세 휘청거리며 흔들리고 주저앉게 되지요. 그런 경우를 살면서 저는 꽤 봐왔고요. 며느리는 그럼에도 꿋꿋하게 대학 나와서 직장 잡아서 사회생활을 하며 씩씩하게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사진들 속 모습처럼 밖에서는 활발하고 명랑한 모습만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끔 혼자인 집에 돌아가면 불도 안 켜고 어둠 속에 한참 있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면이 어둡고 우울했던 것이죠. 그런 며느리가 제 아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졌고 서로 잘 맞아서 좋았다고 해요.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을 때는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어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는데 제 아들이 부잣집 자식인 걸 알고는 포기할 생각부터 들었던 겁니다. 안 될 거야. 나같이 우중충한 가정사를 지닌 며느리를 그런 좋은 집안에서 어떻게 받아주겠어. 그래서 며느리는 아들과 헤어지려고까지 했으나 아들이 필사적으로 설득을 해서 일단 저와 남편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그 자리에서 허락을 했지요. 네,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시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집안도 변변치 않고 결혼식에 부를 만한 친인척도 거의 없어요. 인맥도 좁고요. 그렇다고 제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정말 저로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이에요. 결혼 생활에 어차피 그런 것들은 별로 필요도 없어요. 서로만 바라보면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제가 씩 웃으며 말해주자 남편이 옆에서 크게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저희 부부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끝도 없이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는 제 아들의 눈에서 애정이 넘쳐 흐르고 있었죠. 보기 좋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옛날 모습이 떠올라서 더욱 며느리를 따스히 바라봐주고 단번에 허락해준 부분도 있었네요. 역시 제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자기 부모를 닮아서 좋은 건지 결혼과 상관없이 며느리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자 하였어요. 결혼식 날짜는 집안 일정들 때문에 상당히 뒤로 여유롭게 잡은 상황이었고 그렇게 확정이 나자마자 며느리는 더더욱 결혼 전에 일을 더 열심히 해두겠다며 의욕적으로 직장 생활을 했지요. 부잣집에 시집을 가든 말든 자기 사회생활을 책임지고 더 잘 해내겠다는 며느리의 자세를 보면서 왠지 저도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운명처럼 제가 며느리의 회식하는 모습을 봐버렸던 거예요. 제가 셋째 언니와 모처럼 따로 밖에서 만나서 단둘이 저녁을 먹었던 날이었죠. 잘 먹고 나서 실컷 떠든 다음 기분 좋게 셋째 언니하고 웃으면서 식당을 나왔는데 직장인들이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는 모습이 금방 딱 보인 겁니다. 운치 좋게 야외 테이블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워낙 유명한 맛집이라서 예약 없이는 먹을 수도 없었고요. 어이, 김대리, 자꾸 그렇게 튕길래? 튕기는 게 깜찍하긴 한데 너무 빼도 여자가 매력 없어. 저 과장님,
죄송한데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취하긴 누가 취해? 일부러 말 그렇게 하면서 상황 빠져나가려고 하네? 머리 쓰는 것도 귀엽단 말이지. 그럴수록 내가 우리 김대리한테 더욱 안달이 나. 얼른 예쁘게 술이나 한 잔 따라봐. 어서. 뭐해? 김대리는 승진 생각도 없나 봐? 그런데 제 며느리가 불쾌하게 구는 상사 앞에서 곤란해하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혀서 지체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상사놈이 제 며느리의 팔뚝을 자기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빨리 술 안 따르고 뭐하냐면서 추잡하게 굴고 있었죠.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 옛날인 줄 아나? 요새도 이렇게 촌스럽게 구는 남자들이 다 있어? 그것도 직급으로 찍어 누르면서 비겁하고 졸렬하게? 제가 거침없이 외쳤고 삽시간에 그 테이블을 비롯해서 다른 곳들도 다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본 며느리가 깜짝 놀랐죠. 어머님?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 그러자 그 상사놈이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군요. 어머님? 아, 김대리 결혼할 거라고 하더니 그게 진짜였어? 날 떼어놓으려고 깜찍한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허, 뭘 자꾸만 깜찍하다고 그러시나? 되게 저급한 수준이야말로 깜찍하네. 뭐? 아니 근데 이 늙은 아줌마가 왜 이렇게 막말을 하지? 며느리 앞길 막고 싶나 봐? 아주 웃기는 양반일세. 대기네 며느리 앞길을 막고 자시고 그럴 능력은 되고? 되지? 충분히 되지? 내가 직속 상사인데 그러는 늙은 아줌씨는 뭘 믿고 이러시나? 그 상사놈이 큰 소리를 쳤고 그 즉시 뒤에 서 있던 셋째 언니가 박장대소를 하였습니다. 웃겨 죽겠다. 내가 올해 들은 개소리 중에서 최고 개소리다. 여기 건물주한테 뭘 믿고 이러시나? 기업 회장 사모님한테 뭘 믿고 이러시나? 아이고, 내 배꼽 빠진다. 내 배꼽 도망간다. 그러자 그 상사놈은 쥐기가 싹 가신 망연자실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봤으나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이 머쓱하게 우는 며느리의 반응을 보고 더욱 당황을 하더군요. 그때 마침 소란을 듣고 달려온 여기 고깃집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자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직원들이 얼른 다가와서 함께 저한테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가 이곳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셋째 언니하고 이쪽에서 만나 밥을 먹은 것이었거든요. 사장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생명체를 바라보듯 그 상사놈을 힐끗 째려보셨습니다. 며느리의 직장 동료들은 이제 숨이 넘어가도록 놀란 참이었습니다. 개념 상실한 상사놈은 넋이 나가버렸고요. 아니, 그럼 설마 정말로 김대리가... 뭘 그렇게 중얼대시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순서도 가르쳐줘야 하는 건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당장 사과드리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뵙고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 댁은 실수와 잘못의 차이도 구분 못하는 멍청이인가 보군. 댁이 저지른 건 명백한 잘못이야. 그리고 사과는 내가 아니라 내 며느리에게 해야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기 김대리,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네. 부하 직원을 너무 아끼는 마음에 욕심이 지나쳐서 그리 됐네. 정말 잘못했고 미안하게 됐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상사놈은 그런 와중에도 어설픈 변명을 곁들여서 스스로를 변호하더군요. 너무 당황했는지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도 모르는 모습이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만요. 그러더니 자리를 망쳐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횡설수설하며 남긴 채 회식 자리에서 먼저 도망쳐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민망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 너머에 자리한 의연함을 저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저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죠. 며느리를 격려하며 어깨를 두드려줬고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뒀답니다. 오늘 우리 며느리가 쏘는 거니까 실컷 편하게들 마음껏 먹고 가세요. 며느리의 직장 동료들이 놀라며 기뻐했고 저와 셋째 언니는 윙크를 남겨준 채 자리를 떴답니다. 그러고 나서 며느리는 들뜬 기분으로 좋은 시간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 상사놈이 워낙 악질이라 다들 속으로 욕을 하면서도 꾹 참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속 시원해하면서 신이 났다고 하더군요.
며느리하고 다들 이야기꽃을 한참이나 피웠다네요. 그 이야기를 이튿날 저녁 며느리가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전해줘서 듣던 저도 행복해졌답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 두고두고 은혜 갚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럴 것 없어. 그냥 즐겁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그게 보답하는 거지. 행복한 아들 며느리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게 나로서도 가장 좋은 일 아니겠니? 제가 웃으며 말해주자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묻더군요. 저도 언젠가는 어머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제 가슴속 아주 깊은 곳에서 찌르르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갑자기 인생을 잘 살아왔고 보람이 넘치는 인생이었다는 감상이 파도처럼 밀려들더군요. 바로 이 순간 며느리와 이런 대화를 하며 앉아있기 위해 지난 세월이 존재하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운명의 퍼즐은 사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그런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답을 해주는 대신 앞으로 조금씩 며느리에게 저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지난 이야기가, 즉 대답을 대신해 줄 테니 말입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과 멋진 결혼식을 올렸고 더없이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참고로 다니던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고요. 승진을 해냈어요. 대단하죠? 추잡스러웠던 그 상사놈은 어마어마한 시댁의 배경을 지니게 된 며느리의 역공이 무서웠던 것인지 두려움에 떨면서 다니다가 금방 퇴사를 했었고요. 인망이 워낙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든지 사람이 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맺을게요. 앞으로 펼쳐갈 제 인생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있으니 조만간 다시 사연의 문을 두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예요. 어딘가에 한 번쯤은 제 얘기를 털어놓고 싶었는데 이런 데 하소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사실 시댁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제 얼굴에 침 뱉기긴 한데 말 안 하고 살면 정말 화병 걸릴 것 같아서요. 인생에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우리 남편에게 엄청 불만이 있다기보단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래 사돈끼리 자주 보는 거 아니라지만 정말 어쩜 이렇게 친정과 시댁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가 결혼했을 무렵 초반엔 우리 어머니 참 좋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왜 그거 있잖아요. 시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요. 그거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하셨거든요. 예, 영미야. 난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해. 내가 딸이 또 없잖아. 그러니까 널 이제 앞으로 딸처럼 여기면서 살 거야. 우리 알콩달콩 예쁘게 잘 지내보자. 생각해보면 전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왜 결혼해서 어머니랑 예쁘게 잘 살아야 했던 걸까요? 이런 부분에서 어리버리했었지만 저희 엄만 이때 제가 잘하길 바라셨어요. 엄마는 시집살이 그렇게 심하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네 아빠도 일찍 우리 곁을 떠났고 그 뒤로 할머니나 고모들 보고 산 적도 없어서 말이야. 그래도 어쨌든 시어른들한테 잘하면서 살아. 이뻐해 주신다니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그냥 철석같이 엄마 말만 순진하게 듣고 따랐어요. 이른바 저도 착한 며느리가 되겠다는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법 초반에는 어머니랑 잘 지내서 같이 쇼핑도 다녔죠. 어머니는 엄청 쇼핑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백화점 푸드코트랑 여기랑 여기 층에 있는 매장을 아주 좋아해. 너는 백화점 구경 안 좋아하니? 내가 립스틱 하나 사줄 테니까 같이 데이트하자. 그래서 몇 번 따라다녔는데 전 본래 그런 치장하는 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재미가 없더라고요. 암튼 어머니는 꽤 돈을 많이 쓰시는 듯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어요. 왜냐면 신혼여행 후 시댁에 몇 번 들렸는데 그렇게 막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아파트에 살고 계시긴 했지만 작은 20평대 집이었고 실평수보다 좁게 나온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밤에도 대리운전을 하고 꽤 바쁘셨어요. 저희 신혼집도 그렇게 넉넉하게 해주시진 못했고 우리도 근처에 브랜드가 없는 작은 아파트를 20평대로 얻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머니 씀씀이는 꽤 큰 편이었고 덜컥 5만 원짜리 립스틱을 선물해 주시고 할 때 약간 걱정스럽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전 이런 거 잘 안 써요. 이런 명품 브랜드 립스틱은 저한테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 잘 안 맞더라고요. 전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주셔도 돼요. 제 말에 어머니는 부담 갖지 말라고 받으라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받아 챙기긴 했답니다. 근데 이때는 저도 신혼 무렵이니까 꽤 시댁에 몇 번씩 갔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시작부터 어머니 흉으로 시작하게 되네요. 아무튼 60대가 넘으신 어르신이 낮에는 그렇게 백화점 구경하고 화려하게 두르고 다니시고 오후에 집으로 들어가셔서는 밥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땐 부담 못한 제가 몇 번 차렸어요. 어머니, 이제 곧 있으면 아버님 퇴근하실 시간인데 남편도 이리로 오라고 부를게요. 그래, 그래, 좋다. 명훈이랑 다 같이 먹으면 너무 좋지. 근데 뭐 만들고 치우려면 귀찮지 않니? 뭐 시켜 먹자, 우리. 에이, 어머니, 여기 앞에 마트 있는데 제가 간단히 장 봐올게요. 저번에 보니까 아버님은 외부 음식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자 어머님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네 시아버지는 그렇게 입이 까다로워. 꼭 집에서 누가 해준 밥만 먹으려고 든다니까. 피곤해 죽겠어 정말. 밥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을 것이지. 내가 명훈이 장가 보내놓고도 남편 밥 차리면서 살아야겠니? 하도 이렇게 씩씩거리시니 저도 바로 집에 가기 그래서 그냥 시댁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치우곤 했어요. 그럼 아버님은 또 제가 차린 식사를 좋아하시고 여러모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제대로 차린 밥 얼마 만에 먹어보는지 모르겠다. 당신도 며느리한테 좀 배워서 이렇게 차려봐. 맨날 고구마만 삶아주고 귀찮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서 그렇게 잘 먹고 다니는지 카드를 퍽퍽 긁고 다니는 거야. 솔직히 아버님의 이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어머니는 낮에도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2만 원대 식사는 그냥 팍팍 긁으시면서 밖에서 일하고 오신 아버님 저녁 한 끼를 그렇게 차리기 싫어하셨어요. 암튼 이 부분은 위태하게 느껴졌지만 어디까지나 저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초기에 너무 어머니랑 같이 어울려 다녔던 걸까요? 어머니는 저랑 있는 게 그렇게 편하다고 하시면서 이젠 방향을 바꿔 저희 집으로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말이에요. 어머니, 오늘도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거실에 바로 옷을 내려놓고 편히 앉으시더니 리모컨이랑 이것저것 본인 집에서 보는 양 다 돌려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공부해야 되는데 무척 난감했어요. 어째 이렇게 오신 모양새를 보니까 금방 집에 가실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절 붙잡고 그렇게 아버님에 대해 헌담을 하시는 거예요. 너 아주 눈치가 빠르다, 영미야. 나 어제 네 아버님이랑 싸우고 나왔잖아. 너무 화가 나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와 버렸어. 근데 명훈이는 출근하고 없네. 명훈이는 아침 먹고 갔어? 아, 네, 그럼요. 아까 찌개랑 생선 해서 먹고 갔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또 얼굴을 찌푸리며 이러시는데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생선? 명훈이가 제육볶음 엄청 좋아하는데 걔는 바닷가 쪽보단 육지고기를 좋아해. 다음엔 돼지고기랑 소고기 이런 거 막 볶아줘. 손 많이 안 가고 그냥 구워주기만 하면 돼. 그럼 아주 잘 먹거든. 어머니도 참 웃기신 게 본인 아들 먹는 건 꼬치꼬치 캐물으시면서 본인 남편한텐 엄청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노인네가 다 돼가지고 입맛도 짜져서는 툭 하면 그렇게 반찬 갖고 타박을 하는 거야. 지는 뭐 지방이 없는 돼지고기 어느 부위로 불고기를 해달라나. 아유, 나 부산스럽고 싫어.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그 근처에 5천 원짜리 백반집 많더만. 왜 나한테 해달라는 지원? 내가 죽을 때까지 집 밥이나 해주려고 결혼했냐고. 참, 이 부분에선 저도 모르게 슬그머니 아버님이 짠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뒷얘기에서는 저도 움찔해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나보고 이제 카드를 뺏겠다네. 자기가 줄 생활비만 주겠단 거야. 이 나이 먹고 내가 돈 인질 잡혀갖고 눈치를 봐야겠어. 그러게 진즉 내가 일 다닌다고 할 땐 그렇게 못하게 하더니 이게 뭐냐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하고 돈을 벌겠어? 네 아버님 일평생 그렇게 돈 갖고 사람을 쬐대던 사람이야. 사실 어머니의 이런 말들도 본인 아들이 있을 땐 안 하시고요. 꼭 저 혼자 있을 때만 와서 그렇게 아버님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드리다 보니 저도 너무 피곤하고 따로 만나는 친구도 없으신가 싶더라고요.
헌데 내용을 듣고 있어 보면 다들 사이가 또 안 좋아요. 되게 웃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평창동 옆에 내는 시집 잘 간 덕밖에 없으면서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어디 백화점 아니면 안 보려 그런다니까. 그렇게 욕심이 넘쳐나니 뒤룩뒤룩 살만 쪄가지고 말이야.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 나이에 이런 몸 가진 사람이 그렇게 흔하니? 근데 그렇게 남편 벌이 갖고 눈치들을 준다니까. 그리고 저 어디 사는 애는 지가 무슨 강남이라도 사는 줄 알아? 웃겨 죽겠어. 제가 볼 땐 어머니를 비롯해서 다 고만고만해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열이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암튼 그분들이랑 빨리 화해하시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러고 계신가 싶었답니다. 저도 어느 시점부터는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이런 방문을 거절해야 했어요. 아침 8시부터 문 두드리고 들어오셔서는 밥 달라고 하시고 커피 달라고 하시고 누워서 TV 보시다가 거실에서 주무시고 점심때 나가서 밥 먹자 그러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참, 너 명훈이 혼자 보니까 아껴 써야 돼. 돈 막 쓰고 그러면 안 된다. 내일은 집에서 해 먹자. 있는 것 가지고. 그러는 본인은 뭔데 아버님 밥 한 끼 해드리는 거 아까워서 귀찮아하시나 싶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일도 또 오겠단 말을 쓱 덧붙이신 게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정말 이 무렵 때 어머니는 수시로 우리 집에 오셨고 이제 어느 무렵부턴 전화도 안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없다고 서운해하시니까 슬슬 불편감이 느껴졌어요. 남편에게 상담했더니 저보고 거절을 하라네요. 아, 그래? 그래, 어쩔 수 없지. 자기도 공부해야 되는데 별 수 없잖아. 어떻게 엄마를 옆에 두고 집에 누가 있는데도 움직이겠어? 근데 그건 그냥 당신이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엄마 작자고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저도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어렵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때 약간 발끈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새삼 엄청 놀라웠어요. 네? 아, 어머니 서운하시다니. 저기 근데 제가 진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당장 이걸로 취업할 건 아니지만 이러면서 저의 향후 계획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모양 빠지고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걸 일일이 어머니를 설득시켜야 되는 걸까요? 게다가 어머니는 중간에 이상한 부분에서 절 기분 나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 집에 가는데 이런 것도 일일이 허락받고 다녀야 되는 거야? 어머니 오세요 하면 가고 마세요 하면 가면 안 되는 거고? 아유, 너만은 내 얘기 들어주고 내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너까지 이렇게 날 서럽게 할 줄 몰랐다. 난 너를 내 딸처럼 여겼어. 어쩜 이렇게 날 서운하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짬밥이 되고 사회 경험이 많았다면 이런 걸 잘 자를 수 있었으려나요? 지금 제 마음 상태로는 얼음도 없는 얘기였지만 아무튼 이땐 쩔쩔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나빠진 상태에서 꽤 지지부진하게 얼굴을 계속 봐야 했답니다. 다만 이전처럼 자주 오시진 않았고 주말만 오시도록 했는데요. 이것도 너무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쉴 새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남편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기 엄마, 오늘은 아버지 집에 계시잖아. 같이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으그, 그 양반이야. 혼자서 잘만 있어. 알아서 밥도 차려 먹고 무슨 개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잘만 있겠지. 그런 거 걱정할 거 전혀 없다. 신경 안 써도 돼. 하지만 전 이미 감정이 점점 안 좋고 지치는 가운데 주중에 살림에 공부까지 하고 주말은 쉬고 싶었거든요. 제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본 남편이 끝내 안 되겠어서 말을 하더군요. 저기 엄마, 영미 중개사 공부하잖아. 얘도 되게 바빠. 엄마도 나 장가 보내놨으면 이제 아버지랑 시간 보내야지. 나도 영미랑 시간 보내야 애길 가지던 말던 할 거 아니야. 근데 말이에요. 와, 이 일이 이렇게 퍼질 일인가요? 전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참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이 말에 입술을 확 깨물고 인상을 쓰시더니 할 일이 생겼다면서 막 서둘러서 집을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선 한참 뒤에 전 아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답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대뜸 아버님께서 절 막 야단치시지 뭐예요. 예, 세아가. 너 네 시애미한테 무슨 서운한 말씀을 드린 게냐? 한창 사이좋게 잘 어울려 다니는 것 같더니 왜 이런 관계가 되었어? 그러지 말고 어머니가 너보다 한참 윗사람 아니냐? 네가 비도 잘 맞춰드리고 기분도 달래드리고 그래라.
아버님, 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머니께 제가 어떤 말씀을요? 저 오늘 딱히 드린 말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 아버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야단치시는 아버님보다 이렇게 뒤에서 이간질하고 조종하는 어머니가 더 역겹고 싫어졌어요. 너 정말 몰라서 묻는 건 아닐 거 아니냐? 네가 우리 명훈이한테 시애미 오는 거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며. 그걸 갖다가 남편을 시켜서 그렇게 말하게 하면 아들 엄마 사이도 나빠지고 네가 한 가정이 시집 와서 그건 아주 잘못하는 거다. 그리고 말 맞더나 엄마가 아들 집에 뭘 그리 자주 갔다고 그렇게 눈치를 주는 게야. 좌우지간 네가 어머니 기분 좀 풀어드리라. 저는 이 전화를 끊고 어이가 없어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듣고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리더니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해결할 줄 알았더니 이걸 왜 또 저한테 떠넘기는 거냐고요. 별 수 없어. 이건 그냥 영미 네가 엄마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 내가 여기서 또 나서면 일 더 커진다니까. 저봐, 엄마 울고불고 난리 났지.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투닥거려도 엄마가 저렇게 작정하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하면 뭐라 못해. 이번엔 그냥 영민이가 딱 죽은 셈 치고 엄마한테 좀 맞춰줘.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자기는 우리 엄마한테 내가 이런 일로 사과하라고 하면 할 거야? 그리고 도통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앞으로 어머니 더 자주 드나드실 텐데 그걸 그때마다 내가 참고 대접하라고? 저는 끝내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남편도 한숨 푹푹 쉬어대다가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그러고 꽤 냉정 상태에 있던 와중 저는 얼마 안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갑자기 전화 오셔서는 마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거 있죠? 진짜 푼수 중에 상푼수 같아요. 아이고, 잘 됐다. 있잖아. 난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거 전혀 안 가리는 사람인 거 알지? 나는 그런 거 차별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야. 그런 건 다 늘 딸이들이지. 그나저나 너무 잘 됐다. 요즘 그렇게들 태교 여행으로 동남아니 어디니 간다더라고. 우리 미리 비행기 티켓이라도 끊어놓자. 아니 세상에. 애초에 태교 여행 같은 거 갈 생각도 없었지만 누가 그런 걸 시어머니랑 같이 가나요? 어머니는 아주 당연하게 아버님은 빼놓고 본인만 따라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또 엄마를 말릴 수 없다고 하는데 와중에 저는 물어봤어요.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자. 이거 비용은 누가 대주는 거야? 우리 지금 그럴 여유 없는 거 알지? 당신이랑 나도 겨우 갈까 말까야. 난 사실 강원도 어디 1박으로 가도 상관없고 안 가도 문제 없었어. 비용 우리 보고 내라고 하시는 거면 난 못 간다고 할래. 그런데 남편이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론 어머니가 정말 너무 철없어 보였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래. 손주건 손녀건 아무튼 경사니까 축하해주는 의미로 말이야. 다른 건 몰라도 비행기랑 호텔 값은 내주신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그럼 아버님은 안 가시고? 아버지까지 가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돈도 그렇고. 근데 저는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임신을 한 게 왜 시댁이랑만 축하할 일인지. 저는 홀로 저를 키워낸 친정엄마 생각도 많이 났거든요. 저 한창 초기 입덧할 때도 엄마가 퇴근길에 와서 챙겨주곤 했는데 왜 아무런 덕도 안 끼친 어머니가 여기 끼시는 걸까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자꾸 그냥 다녀오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시집살이 안 해봐서 모른다고 하지만 뭐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아무튼 그래도 어른들이 축하해 주자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거기다 감사하게 또 내주신다잖니. 한두 푼도 아닌데 며느리 그렇게 챙겨주기 힘들지. 너도 그 김에 좋은 시간 갖고 와. 엄마, 내가 말했잖아. 그 자리에 우리 어머니도 따라간다니까. 어머니는 벌써부터 거기 가서 마사지 받고 수영하고 뭐 먹으러 다닐 궁리만 하고 계셔. 누구네 집이 갔다 왔다고 나보고 일정도 짜래. 임산부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받으려고 하는 게 말이 돼? 엄마도 여기서는 좀 난감했는지 더 말을 얹진 않으셨지만 하여간 저는 이 여행에 불만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이때 아버님까지 결국 제가 우겨서 모시고 갔답니다. 어머니는 죽어도 싫다는 거 제가 살아야겠어서 모시고 가자고 남편에게 우겼어요. 아버님이 비용을 저렇게 힘들게 일해서 다 대주시는데 왜 아버님을 빼놓고 가?
그리고 아버님이 계셔야 어머니 또 붙어서 의지할 사람이 있고 같이 다닐 사람이 있지. 내가 아무리 안정기라지만 가서 나도 내 몸 컨디션 어찌 될지 몰라. 그때마다 어머니한테 끌려다니고 어머니가 아들 아들 하면서 당신 데려가면 난 어떡해? 모두가 행복하려면 그리고 아버님 위해서라도 아버님이 가셔야 돼. 이래서 아버님까지 다 같이 가게 됐고요. 결과는 멸망 그 자체였어요. 이후로 우리는 두 번 다시 해외로 떠나는 가족여행, 아니 시댁 가족여행 자체는 설계를 하지 않게 됐답니다. 왜냐면 가서 어머니랑 아버님은 사사건건 계속 다투셨고 우리에게 하소연하시고 아버님은 혼자 남아 짠해지고 이런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한 가지 저도 얻은 게 있다면 그나마 아버님이랑은 말이 통했단 거예요. 아버님도 초반엔 본인 부인 말만 듣고 저한테 뭐라 하셨는데 이때 여행 가시고 절 다시 보셨거든요. 좌우지간 며느리 네가 고생이 많구나. 네 시어머니가 보통 까탈스럽고 사치스러운 게 아니야. 사실 여행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젊은 날 자긴 고생했다고 질질 짜면서 명운이네 부부랑 여행 가고 싶다 하니까 내가 대준 것뿐이야. 여기 나보고 같이 오자고 말해준 것도 우리 며느리고 저 사람은 여기 와서도 저렇게 나한테 불만이 많은 이유는 어머니랑 아버님은 태국 길가 한복판에서도 싸워서 가이드가 어쩔 줄 몰라 했고 마사지 받으러 가서도 사인 안 맞아서 싸우고 그냥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여행은 하지 말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냈다 크게 다짐을 했었더랬죠. 심지어 중간에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어머니는 저를 막 부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영미야. 네가 가서 이것 좀 달라고 물어봐. 아, 맞다.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만지도 물어보고 이거 해봐도 되냐고 해. 아니다. 저건 어떤가? 아, 빨리 가서 물어봐 니가. 이러면서 옆구리로 자꾸 저를 툭툭 쳐재시는데 전 오만 짜증이 다 나는 거예요. 아직 입덧이 완전히 다 가시지 않아서 속이 울렁거리고 동남아 날씨도 안 맞고 역한데 자꾸 끌고 다니면서 시키시니까요. 저기 어머니 저 속이 안 좋아서 저희 남편 화장실 갔으니까 오면 물어보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등짝을 세게 내리치면서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저거 누가 사가 버리면 어떡해. 빨리 가서 얼른 물어보기만 하라니까. 그게 뭐 시간이 걸려? 얼른 갔다 오라고 글쎄. 그런데 이때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리면서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내 마음의 소리가 밖으로 튀어나온 건가 싶을 정도로 아주 격하게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린 제가 아닌 아버님이셨어요. 당신이 해? 왜 그걸 자꾸 남을 시켜대? 며느리 임신해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렇게 하나하나 다 시켜먹고 손도 까딱 안 할 거면 외국은 뭐하러 왔냐고? 어머니는 이때 완전 세상 수치스러운 얼굴로 저와 아버님 얼굴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셨고 무슨 재난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뭐, 뭐라고요? 아니, 옆에서 지켜보니까 진짜 한도 끝도 없어 정말. 오는 내내 와서도 가는 날까지도 뭐 하나 지 손으로 하려는 것도 없고 죄다 다 받기만 하려고 하고 어쩌려는 거야 진짜. 와, 저는 이때 정말 속이 다 시원해서 울렁거렸던 게 전부 씻겨 내려가는 듯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어머니는 아주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돌아오는 내내 말도 안 하시고요. 그렇게 아들만 찾고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셨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어머니랑 아버님은 한창 떠들썩한 이혼 소동을 벌이셨답니다. 얼마 안 되어 아버님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크게 으름장을 놓으셨고요. 전 되게 속이 시원했죠. 이게 어떻게 절 옭아맬 줄 상상도 못한 상태로요. 니네, 네 시어머니 오면 돈 한 푼도 주지 말아라. 그놈의 옆에 아주 호강에 겨워서 똥을 싸다 못해 여기저기 민폐나 끼치고 다니고 지 주제를 몰라. 명훈이한테도 단둘이 제대로 시켜. 지 엄마 받아주지 말라고. 일단 저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님은 여행에서 돌아오신 뒤에 어머니랑 대판하셨는데요. 이제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주신다고 했대요. 남편이 이때 엄청 골치 아파하면서 말해줬어요. 아,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가 이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이런 말 좀 뭐한데, 이제 당신한테 뭘 숨기겠어. 우리 엄마 좀 씀씀이가 해프잖아. 아버지는 매번 고생하고, 밖에서 추운 날도 대리운전하고, 애들 학원차 운전하고 말이야. 근데 엄마는 맨날 밖에서 돈 쓰고 다니고, 돈 무서운 줄도 몰라. 밖에서 일하라고 하면 무서워한다니까. 하여간 답이 없어.
이 얘기를 듣고 저도 한심해하던 가운데 얼마 안 가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앞뒤 얘기 싹 다 자르고 다짜고짜 깡패 마냥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사정은 묻지 말고 암튼 남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 니들도 이제 부모 용돈 한 달에 얼마씩 챙겨서 줘야지. 이 얘기도 되게 내가 늦게 하는 거야. 못해도 한 달에 50만 원씩은 내 앞으로 보내라. 어휴, 그리고 나는 네 아버지랑 이혼할지도 몰라. 이렇게 못 산다. 근데 저는 곧장 반발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아기 낳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달마다 5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바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쌓인 게 점점 늘었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곤란해요. 저희도 이제 출산하면 그만큼 돈이 더 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명훈 씨 혼자 일하잖아요. 집도 더 넓혀서 이사 가야 되는데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저도 걱정이에요. 근데 월 50만 원이라니. 게다가 한쪽 부모님께 드리면 저희 쪽에도 똑같이 드려야 하잖아요. 월 100만 원은 너무 힘들어요. 이러자 어머니는 바짝 짜증을 내시더니 뭐라고 반박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이런 사정을 듣게 된 우리 엄마는 엄청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줄곧 워킹맘으로 쭉 일하면서 월급 받고 살림을 꾸려온 엄마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아니, 사지 멀쩡한데 왜 일을 못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무섭다고? 희한한 사람인데, 진짜. 돈 쓰는 건 안 무섭고, 그러다 남편 죽으면 어쩌라고. 자식한테 빌 붙어서 먹고 살게. 아무튼 그러다가 어머니는 자존심에 곧 죽어도 일은 못한다고 이혼을 불사하고 아버님과 싸우셨나 봐요. 뒷일이야 어찌 될지 모르지만 평생을 그런 어머니와 살아왔던 아버님이 허무하게 패하셨어요. 생활비 전체는 아니어도 다달이 어머니 용돈 얼마 주는 걸로 얘기가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출산 시기가 되어 예쁜 딸을 낳았고요. 낳고 나서 산후조리는 엄마가 와서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꼭 매일같이 얌체같이 자꾸 들리시는 거예요. 산모가 몸조리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난 아직도 눈만 감으면 우리 이쁜 손녀 생각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아침에 눈만 떴다 하면 그 뽀송한 얼굴 부비대고 뽀뽀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나 내일도 갈 테니 그리 알아라. 그러니 저는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일부러 누워서 꼼짝도 안 했어요. 어머니, 오셨는데 못 나가봐서 죄송해요. 저 아직 아래쪽이 많이 아파서 못 움직여요. 오셨다 가셔요. 그러자 어머니는 단번에 반응이 안 좋은 게 느껴졌어요. 그 옆에서 우리 엄마만 죄 없이 눈치 보고 쩔쩔매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사돈,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있다가 가시지. 네, 네. 우리 영미가 너무 힘들게 손녀를 낳았나 봐요. 아, 그러게요. 아유, 뭐 이런 걸 다. 엄마야 사람 좋고 넉살이 있는 편이라 사람을 저렇게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꾸 어머니가 저렇게 들러붙어서 안 나가고 우리 엄만 애기도 봐주고 저도 보고 살림도 해주느라 바쁜데 말이에요. 점심까지 얻어먹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나서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엄마, 엄마도 손목 아프고 힘들잖아. 그거 치우지 말고 놔도 내가 치우게. 저기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엄마도 이제 주무셔야 돼요. 엄마 어제 밤새 못 주무시고 애기 안아서 재우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자 엄마가 제 팔을 살짝 꼬집으며 왜 그러냐고 막 놀래시더라고요. 예, 예, 예. 얘가 미쳤어. 왜 이래? 저기 사돈, 괜찮아요. 더 있다가 가셔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있는 대로 화가 나셔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굳은 얼굴로 전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무서워서 그냥 일어서야지. 내가 내 손녀 본다는데도 허락받고 와야 되네. 다음에는 어디 뭐 돈이라도 내고 와야겠어. 그렇게 돌아서서 나가는 어머니를 우리 엄만 너무 불편해했고요. 급기야는 참 바보 같게도 다음날 엄마가 굳이 불러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 대접하신 거예요. 저는 이때 너무 화가 났던 게 굳이 저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해주면 해줄수록 사람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딸 가진 죄인인지 뭔지 엄마는 제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엄마라고 뭐 기분 좋고 잘 해먹이고 싶어서 진짜 그렇게 차린 줄 알아? 우리 딸 이뻐해 달라고
잘해주라 그런 거야. 너 그렇게 말 딱딱하게 하는 상황에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엄마 욕먹이는 거야. 이래야 네 시어머니도 못 이기는 척 자기 기도 꺾고 며느리한테 상한 마음도 푸는 거지. 그런 마음을 본인도 알지 모르겠니? 너도 너무 날 세우지 마. 엄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전 그때 안방 문틈으로 보면서 어머니의 행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 엄마를 너무 부려먹듯이 함부로 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 맥히네. 저기 물 좀 주세요, 사돈. 네네. 근데 저기 불이 너무 밝은 거 아니에요? 저기 커튼 좀 치면 되겠네. 그리고 애기 자는데 TV는 꺼놔야죠. 리모컨이 어디 있더라? 난 여기 며느리 무서워서 잘 못 와서 이 집에 뭐가 어딨는지 하나도 몰라요. 사돈이 좀 찾아다가 꺼줘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엄마를 다 시키고 앉았고 엄마는 앉지도 못하고 서서 설거지 하시려는데 또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잡으시더라고요. 전 이때쯤 애가 깨서 울고 하는데 제가 나가서 한바탕 하면 엄마가 또 고생할까 봐 참았어요. 그리고 저는 곧장 저녁에 남편을 쥐잡듯 잡았어요. 나 마지막으로 경고야. 내일부터 어머니 또 오시면 나 진짜 작정하고 크게 싸운다. 사고 쳐버릴 수도 있어. 당신도 그때 같이 여행 갔다 와서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지? 어머니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인 날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모르는 척 방광만 하고 있을래? 왜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한여 부리듯 부려? 남편은 이렇게 약간 엄마 대 엄마로 가니 심각하다고 느꼈던 모양이었어요. 우리 엄마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해도 될 사람 아니야. 반대로 우리 엄마도 뭐가 모자라서 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나 어머니나 둘 다 똑같이 아들, 딸 소중한 거 아니야? 소중한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남의 걸 위해줘야지. 그렇게 천대하고 무시해서 되겠어? 나 오늘까지만 참는다. 뒷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단도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한 3-4주 정도 제가 조리를 하는 기간에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안 오셨어요. 그리고 전 아무런 대가 없이 돌봐준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엄마랑 둘이 2박 3일 일본 여행을 다녀오게 됐답니다. 물론 아기도 같이 데려가게 됐고 저는 집을 비우는 것일 뿐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걸 또 귀신같이 어머니가 알게 되셔서는 곧장 전화를 내오신 거예요. 너 무슨 친정엄마랑 어딜 간다며? 아니, 그 핏덩이 같은 애기를 데리고 몇 놈의 비행기를 타? 돈 없다고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하더니 그런데 갈 돈은 있어? 그리고 우리 명훈이는 어쩌고? 마누라랑 애기 다 해외로 내보내고 애는 손가락 빨고 앉으란 말이냐?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엄마는 이 옆에서 이 말을 다 듣고 계셨단 거예요. 전 너무 짜증이 나서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한 달간 아무런 보수도 안 받고 애기랑 저 봐주신 거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친정엄마가 와서 애기 봐주고 살림해 주시고 한 달씩이나 붙어 계시면요. 사례비로 2-300만 원씩은 드리더라고요. 엄마가 그건 됐다고 하셔서 이렇게 여행 가는 거고요. 심지어 비행기랑 웬만한 경비는 엄마가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싫으세요? 어머니는 또 여기에 발끈해서 뭐라고 하고 보다 못해서 엄마가 핸드폰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땐 엄마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지 받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돈. 제가 우리 사위 혼자 두고 딸이랑 손녀 데리고 여행을 가서 염려가 많으신가 봐요. 이미 직장에도 다 양해를 구했고 사위랑도 얘기가 잘 돼서 다녀오려고 해요. 3일간이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녀와서 뵐게요. 네네. 들어가세요. 아마 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바로 옆에서 다 듣고 있었으니까 아주 약호가 팍 죽어서 이때는 부들부들 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어땠냐면 어머니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아주 이를 갈고 계셨더라고요. 여행 다녀와서 집에 와보니 우리 집 거실 소파를 또 차지하고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절 보자마자 애를 막 빼서 안으시더니 엄청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너는 집안 꼴을 이따위로 해놓고 네 신랑은 굶어 죽으라고 해외로 나가고 앉았니? 우리 명훈이만 불쌍하게 집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마누라도 없이 갓 태어난 애도 없이 저렇게 혼자 있더라. 내가 속이 터져서 아주 못 살아 진짜. 빨리빨리 왔으면 치울 거 치우고 얼른 네 남편 먹을 거 만들고 정리 좀 하고 살아라. 와,
돌아오자마자 이게 무슨 난장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때 날 잡고 어머니랑 싸울까도 생각해봤지만 기껏 3대 모녀가 떠나 즐거웠던 여행의 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랑 어머니가 이렇게 대치 중인데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나와서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왔어? 나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카레랑 찌개만 잔뜩 해두고 가서 먹다 질렸어. 배달 음식도 먹기 싫고 어젠 엄마가 와서 같이 짬뽕이랑 짜장면 시켜 먹다가 질려서 다 남겼다니까. 나 자기가 해준 미역국 먹고 싶어. 같이 장 보러 나갈까? 아, 여기서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전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애를 내려놓고 짐 풀자마자 밥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와중에 어머니는 집 곳곳을 다 돌아다니고 열어보셔서 살림참견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요. 남편한테 인상 쓰면서 작게 말했어요. 미역국이건 뭐건 다 해줄 테니까 당장 어머니 가시라 그래. 그러자 남편은 또 표정이 어두워져선 왜 그러냐고 막 짜증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짜증 안 나게 생겼어? 그래, 나 놀러 갔다 왔다. 근데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사람을 부릴 일이야? 왜 어머니가 여기 들어와서 내 살림을 다 손대고 계셔? 심지어 뭘 하신 것도 아니야. 더 어질러 놓고 이게 뭐야 지금? 당신 나랑 2차전으로 크게 싸우고 나 엄마네 가는 꼴 보기 싫으면 빨리 어머니 모셔다 드려. 갑자기 엄마를 어떻게 보내? 나보고 지금 엄마를 쫓아내란 말이야? 그건 당신 머리로 생각해야지. 당신 엄마잖아. 나는 우리 엄마 조리기간 말고 따로 집에 데려온 적 없어. 그리고 우리 엄만 오면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빈손으로 온 적이 없지. 이렇게 들이닥쳐서 사위 부려먹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던 적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둘이 그 좁은 베란다에서 무섭게 대치했고 결국 남편은 어찌어찌 핑계대며 자기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답니다. 그러니 저랑 어머니와의 사이는 아주 파국에 치달을 수밖에요. 남편은 그간은 어중간하게 중립을 지키는 척하더니 갈수록 지 엄마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애 태어나고 나니까 이게 더 선명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마냥 고분고분 어머니 뜻에 다 맞춰드렸던 저도 갈수록 이렇게 전투적인 며느리가 된 건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못 참고 다 터뜨리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람들 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요. 단지 우리 엄마만이 절 걱정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리실 뿐이었고요. 그러지 마. 너 자꾸 어른한테 대들어서 그렇게 대치하면 엄마 마음이 안 편해. 네가 문제없이 살아야지. 엄마도 걱정을 안 하지. 그런데 이제 사실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 엄마마저 못 견디고 터지게 된 날이 오게 됐어요. 우리 엄마도 어머니에게 감정이 안 좋았고 어머니는 본인 주제도 모르고 우리 엄마를 아주 아래로 내려다보고 손톱을 드세우고 있었죠. 이날은 제가 엄마 외투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 백화점에 모시고 갔었거든요. 사실 어머니가 자주 출몰하는 지점이라 저도 안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날 회사에서 잠깐 나와 들리기엔 여기가 거리상 딱 맞았어요. 아무튼 멋 하나 부릴 줄 모르는 우리 엄만 곧 중요한 행사도 있고 사람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을 일이 있다 그래서 저도 센스나 이런 게 없으니 백화점에 간 거였거든요. 어휴, 그래도 엄마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가면 적당히 직원들이 소재 좋고 디자인 괜찮은 걸로 잘 골라주겠지. 내가 그간 엄마 칠순용으로 적금 들었던 거 있는데 그거 조금 깨서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얻어 입으셔요. 그러면서 저도 눈대중으로 지켜보던 매장에 들어갔는데요. 직원이랑 옷을 맞춰서 보고 있던 중 뭔가 낯익은 이목구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설마 했는데 어머니신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그 또래 할머니들 두어 명이랑 같이 들어오셨는데요. 저도 순간 놀라서 이때는 그만 아주 차분하게 인사를 했더랬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기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 여기. 그러자 엄마도 순간 놀라서 몸을 휙 돌렸고 외투를 걸쳐보다 말고 어머니께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말에는 대꾸도 안 하고 되게 거만한 눈으로 막 흘겨뜨면서 저랑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위부터 아래까지 쓱 훑는 게 절대로 맞았어요. 대충 봐도 절대로 착각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눈초리였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엄마의 인사는 대답도 안 했으면서 본인 친구들을 툭툭 치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 여기 우리 며느리랑 사돈이야. 내가 전에 말했지? 여기 부근에 산다고. 여기서 어떻게 만났네? 그러면서 저랑 엄마는 뭐 어떤 식으로 대꾸를 하라는 건지 저렇게 겉돌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좀 나빠지면서 입술을 깨물었고 그냥 얼른 서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뜸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저 이때 이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잖아요.
어쩌다 이런 데에서 뵙네요. 여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사돈 이런 데 오시는 분 아니잖아요. 순간 저는 미간이 팍 찌푸려졌고 뭐 때문에 말을 저렇게 하나 싶어 곧장 어머니를 쏘아봤답니다. 뭐 사러 오신 거예요? 얼씨구 좋으시겠다. 딸이 돈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엄마 옷도 척척 사주네. 대충 시장에서 해결하면 될 거를 친정엄마라고 남편 돈 팍팍 써가면서 해주는 것 봐. 어휴, 나도 다음 생엔 며느리 말고 딸 얻어야지. 딸 있는 사람 부러워서 쓰겄나. 그래서 제가 이때 어머니 친구들이 있던 말건가를 껴들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엄마 일 있으셔서 좋은 일 있으시니까 사드리러 온 거예요. 엄마 옷 좋은 거 사드리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저랑 엄마랑 대치하는 분위기가 되니 결국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시선이 우리 쪽으로 향하던 차 어머니는 그걸 또 재빠르게 의식하고 막말을 하는 거 있죠? 정말 너무 야비하고 치졸하더라고요. 자기가 남한테 뭔가 꿀리고 처져 보이는 거 싫어하시니까요. 근데 이 말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뭐래디? 좋은 거 사드려. 사드리면 되는 거지. 네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어른한테 공선하고 좋은 거 해드렸다고 평소 사돈 하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니까 대충 시장에서 때우는 줄 알았단 거야 나는. 그게 뭐 잘못이야? 웬일로 유난을 떨면 이때 어머니는 얼굴이 완전 옆으로 훅 돌아갔고 그때 손이 날아간 건 제 손이 아니라서 저도 얼른 옆을 봤어요. 제 손이 먼저 올라가기 전에 엄마와 동행하는 비서분께서 먼저 손을 대셨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비서분을 말리려고 들었고 어머니는 진짜 눈까지 완전 돌아서 우리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이러니 사람들은 완전 구경이 나서 저 멀리 있던 사람들까지 다 앞쪽으로 몰려들어서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서분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답니다. 정말 너무 무례하시네요. 저희 이사님 사돈이시라곤 들었는데 저도 신뢰를 무릅쓰고 제지를 해야겠어서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뢰를 범하셨어야지. 자꾸 이렇게 소란을 끌고 이사님 곤란하게 하시니 안 되겠어요. 나가서 더 얘기하실래요? 말씀이 안 통하시는 분 같아서요. 아휴, 저도 이분을 가끔 뵐 때가 있지만 엄마 말론 성격이 엄청 강하고 센 분이라서 애지간한 일 처리는 다 이쪽에 넘긴다고 하셨거든요. 이날도 같이 다니려고 오신 건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엄마가 급히 나오셔야 하니까 따라 나오신 거였어요. 걷다 대고 어머니가 하도 저렇게 깔아뭉개고 고자세로 나오니 전 저 비서분이 뭐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이 비서분은 엄마랑 인연이 좀 있다고 들었던 분인데요. 저희 엄마가 외국계 부동산 개발 기업 일을 전부터 오래 하셨고 점점 몸집이 커질 무렵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같이 일하게 되신 분이에요. 저랑 연령대도 비슷했고요. 아무래도 경호 쪽 일도 하셨던 분이다 보니 생각보다 이때 날아든 대응이 꽤 커서 절 비롯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엄청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거기서 막 울먹거리면서 피해자인 척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같이 온 일행들이며 평소 드나들던 매장 직원이며 지나가며 구경하는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하니 그랬겠죠. 세상에,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날 때렸어요. 이봐요, 사돈.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나서서 뭐라 하려는데 다시 비서분이 껴들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앞만 봐도 이건 제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저희 이사님한테 말 함부로 하실 때는 언제고 도통 제지가 안 되어서 한번 손 날아간 것 같고 되게 말씀이 많으시네요. 엄연히 업무 관련해서 움직이던 중에 선 넘으신 걸로 간주하고 손해를 물어도 될까요? 일 더 크게 만드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까요? 조곤조곤 얼굴 바로 앞에 대고 무섭게 말하는 비서분의 모습에 어머니는 한 대 더 얻어맞을까 봐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정말 제가 여지껏 봤던 일에 가장 긴장하고 놀란 모습이었어요. 늘 자기한테 깨갱하고 결국 져주는 아버님,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고 징징대면 다 들어주는 아들, 그 사이에서 맘대로 안 되는 제가 들어오니 아주 강하게 대립을 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주제도 모르게 그렇게 만만하게 보던 우리 엄마 비서분이 저렇게 나서니 아주 조금은 상황 파악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곧장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비서분이 붙잡았어요. 사돈이시고 뭐고 그런 것 상관없이 이사님께 소란 피워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고 가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되죠, 그 연세에. 그런 매너 하나 안 갖추고 말만 싸지르시면 단가요? 그러자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지 몰라도 억지로 웃으면서 어떻게든 여길 빠져나가시려고 하시더군요.
아, 그만하세요. 나도 그쪽 누군지 어디 나부랭인지 몰라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다 고소할 거야 나는. 너 영미, 너도 투고 바로 나와. 어머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갑자기.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우리 엄마한테 선 넘으셨잖아요. 엄마는 이때 골치가 아팠는지 그냥 가자고 했지만 비서부는 안 된다고 했고 사실 제 맘도 그랬어요.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올 거기 때문에 한 번 계기가 있을 때 제대로 상황을 진행해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여기 비서분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엄마한테 사과해 주세요, 어머니. 멀쩡히 볼 일 있어서 옷 사러 왔고 둘러보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여기 올 주제가 안 된다는 둥 시장이나 가란 소리를 고상하게 하고 계세요. 저랑 엄마가 뭐 바본 줄 아세요? 그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말 해도 되는 줄 아시는 거죠? 이 김에 제대로 사과하시고 선 그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네 비서부는 회사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이런 개인 보안 관련된 것들도 다 하고 계셔서 절대 물러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전 일단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본인에게 시선이 완전 꽂히니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그렇게 우물쭈물 서 있다가 얼굴을 양손으로 완전 다 가려버리고 어정쩡하게 서서 막 몸을 비틀어가며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알았어요. 잘못했으니까 그만 보내줘요. 미안하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소변 마려운 사람처럼 무릎을 꿇는 건지 뭔지 헷갈릴 자세로 오도 가도 못하시더니 비서분이 끄덕이며 손으로 문 쪽을 탁 가리키니까 후다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이날 일로 인해 엄마와 우리 어머니는 오늘 이 시간까지 마주하는 일은 절대 없고요. 물론 어머니는 저와도 일절 연락을 안 하신답니다. 사실 남편은 어느 정도 들은 게 있는 듯 하더군요. 제가 이때 단도리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진짜 어지간히 우리 엄마 우습게 본 게 아니었고 솔직히 말해서 나 너무 속 시원해. 그 사람 많은 데서 시장판 옷이나 어울리는 주제라고 사람 창피 주는 게 정상이야? 그 비서분 예전에 더 험한 경호도 했던 분이야. 손만 나가서 다행이신 줄 알아. 나 솔직히 그날 당신이랑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 피곤해지기 싫으면 이제 나한테 어머니 얘기하지 마. 당신이나 효도하고 살아. 그래서 남편은 이후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주제 알고 자기만 엄마한테 왔다 갔다 하며 일절 저랑 연결은 안 시키고 있답니다. 진즉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아쉽기도 하지만 애 더 크고 손이 많이 갈 때 시댁과 끊어서 다행이란 생각이에요. 그리고 남편 역시 자기 장모님이 그냥 일반 워킹맘인 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날의 일로 확실히 알았겠죠. 아무튼 이후로 별일이 없이 조용히 살고 있어요. 이제 후련하게 털어놨으니 저도 제 일상을 살러 가야겠네요. 모두들 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